나이 들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돈이 많은 사람? 자식이 성공한 사람? 아니다. 정약용은 말한다. 사람의 말년은 젊은 날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노년을 불안한 대기실이 아니라 당당한 인생의 완성기로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다룬다. 지금부터 팔자 좋은 노년을 위한 7가지 조건을 하나씩 풀어보겠다. 첫 번째, 끝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이다. 집은 재산이 아니라 존엄의 울타리다. 정약용은 관직을 잃고 유배지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의 공간을 배움과 사유의 집으로 만들었다. 강진 유배지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오두막에서 그는 목민심서를 완성했고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하루하루를 주인으로 살았다. 남의 손에 의지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꾸민 공간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순간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작아진다. 아무리 자식 집이라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환대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치를 보게 되고 작은 소리에도 움츠러들게 된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영숙 할머니는 아들 집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다시 나왔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잘해줬다. 방도 내줬고 끼니도 챙겨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손주들이 TV를 보고 싶어하면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야 했다. 밤늦게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릴까봐 물도 제대로 못 마셨다. 냉장고를 열 때도 눈치가 보였다. 결국 박 씨는 원룸을 얻어 나왔다. 작고 낡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아무 눈치 없이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냉장고를 열 때도 자유로웠다. 지금 박 씨는 말한다. 작은 원룸이 자식집 넓은 방보다 100배 낫다. 집은 팔아도 거처의 주도권은 절대 넘기지 마라. 합가는 효도가 아니라 통제의 시작일 수 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식 집에 들어가면서 자기 집을 처분한다. 그 돈으로 자식을 도와주거나 생활비를 보탠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입지가 약해진다. 돌아갈 집이 없으니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불편해도 말하지 못하고 서운해도 삼킨다. 작아도 내 이름이 적힌 집이 최고다. 월세든 전세든 내 명의로 계약한 공간에서 살아라. 그래야 언제든 독립할 수 있고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된다. 자식도 부모가 독립적으로 살면 오히려 더 챙기게 된다. 함께 살면서 매일 부딪히는 것보다 떨어져 살면서 가끔 찾아오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편하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서울 본가로 돌아가지 않고 마현 작은 집에 머물렀다. 자식들과 가까이 살되 같은 집에 살지는 않았다. 그 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내 공간에서 숨을 편히 쉬고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지금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팔자 좋은 노년의 첫 조건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재물은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오래 쓴다고 보았다. 노년의 진짜 효자는 자식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자식은 바쁘고 사정이 있지만 연금은 매달 정확하게 들어온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부탁할 필요도 없다.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되는 그 돈이야말로 노년의 기둥이다. 목돈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연금은 샘물처럼 반복해서 솟는다. 억 단위 목돈을 가진 노인이 몇 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자식이 사업 자금을 빌려간다거나 병원비로 한꺼번에 쓴다거나 투자 사기를 당하거나 하는 시기다. 대전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퇴직금 1억 5천을 받았다. 큰아들이 식당을 하겠다며 5천만 원을 빌려갔다. 둘째 딸이 집을 사는데 보태달라며 3천만 원을 가져갔다. 남은 돈으로 적금을 들었는데 지인의 권유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났다.
3년 만에 1억 5천이 2천만 원으로 줄었다. 지금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 중이다. 자식들은 돌려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한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이순자 할머니는 퇴직금을 모두 연금으로 전환했다. 매달 80만 원씩 들어온다. 국민연금 50만 원과 합치면 월 130만 원이다. 자식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단호히 거절했다. 내가 연금으로 받는 거라 일시금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 이 씨는 그 돈으로 원룸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며 여유롭게 산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다. 오히려 자식들이 명절 때마다 용돈을 갖다 준다. 연금은 절대 일시금으로 바꾸지 마라. 목돈이 손에 쥐어지는 순간 유혹이 시작된다. 자식 사업자금 요청은 단호히 거절하라. 자식 사업은 자식 책임이다. 부모 노후 자금으로 메워줄 일이 아니다. 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삶의 크기를 정하라. 통장에 목돈이 있다고 해서 큰 돈을 쓰지 마라. 매달 들어오는 돈 안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라. 내 통장은 나를 안심시키는가 불안하게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금 당장 통장을 확인해 보라. 돈이 나가기만 하는지 들어오기도 하는지를 보라. 세 번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고독을 피하지 않았다. 유배지의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사유는 깊어졌다. 강진 다산초당에서 그는 홀로 차를 마시고 홀로 글을 쓰고 홀로 산책했다.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다. 할 일이 많았고 생각할 것이 많았고 즐길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다.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시간이 가고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은 혼자 남았을 때 무너진다. 배우자가 먼저 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자식들도 바빠서 안 오면 그때부터 외로움이 시작된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최동식 할아버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1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하고 외로워서 매일 경로당으로 나갔다. 하지만 경로당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사람들은 제각각 모여 있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했다. 최 씨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시간만 때웠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혼자 운동하는 노인을 봤다.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표정이 평온해 보였다. 최 씨는 그날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샀다. 처음에는 글자가 잘 안 읽혔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재미가 붙었다. 이제 최 씨는 매일 오전에 책을 읽고 오후에는 산책을 한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오히려 누군가 방해하면 싫을 정도다. 약속 없는 날을 실패로 여기지 마라. 아무 일정도 없는 하루가 오히려 축복이다. 그날은 온전히 내 것이다. 혼자 몰입할 취미를 최소 하나 만들어라. 책이든 그림이든 정원 가꾸기든 산책이든 혼자 해도 즐거운 것을 찾아라. 전화 기다리는 시간을 산책으로 바꿔라. 자식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마라.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가 걸어라. 나는 혼자 있을 때 더 불안한가 더 자유로운가? 이 질문이 노년의 질을 결정한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하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다. 혼자 있을 때 자유롭다면 이미 성숙한 노년을 살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돈 걱정 없이 잠드는 사람이다. 노년의 공포는 죽음이 아니라 아픈데 돈이 없는 상태다. 정약용은 가난은 마음을 먼저 무너뜨린다고 했다. 병원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약값 때문에 밥을 거르고 검사비가 아까워 병을 키우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아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노인들도 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것도 참고 필요한 것도 사지 못한다.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노후 자금은 그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마라. 자식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한번 나간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라.
빌려달라는 사람은 많지만 갚는 사람은 드물다. 인천 부평에 사는 한영자 할머니는 친구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다. 친구가 아들 결혼 자금이 급하다며 울먹였다. 한 씨는 정든 친구라 거절하지 못했다. 6개월 후에 갚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전화하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한 씨는 그 돈을 포기했다. 친구 관계도 끝났다. 지금 한 씨는 생활비가 빠듯해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간다. 자식에게 미리 나눠주는 상속은 스스로를 약자로 만든다. 살아생전 재산을 자식에게 나눠주면 효도를 기대하는 부모들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재산을 받은 자식들은 더 이상 부모를 챙기지 않는다. 이미 받을 것을 받았으니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박경수 할아버지는 집을 팔아 두 아들에게 반씩 나눠줬다. 자기는 전세로 작은 집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아들들이 고맙다며 자주 찾아왔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안 왔다. 박 씨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도 며칠 후에야 병문안을 왔다. 지금 박 씨는 후회한다. 재산을 끝까지 쥐고 있었어야 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가 진짜 부자 기준이다. 통장에 큰 돈이 있어도 묶여 있으면 가난한 것이다. 당장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밤 나는 무엇이 걱정되어 잠들지 못하는가? 돈 걱정이라면 지금 당장 자산을 점검하라. 현금성 자산과 고정 수입을 확인하고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한지 따져보라. 5번째, 내 몸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건강을 재산 위에 얻는 장식이 아니라 토대라 보았다. 70, 80에도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 그 자체가 황제의 삶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다면 그 삶은 고통이다. 유산보다 근육을 남겨라.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이 진짜 유산이다. 자식들도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바란다. 병든 부모를 간병하는 것보다 건강한 부모와 가끔 만나 식사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광주 서구에 사는 조만석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한다. 맨손 체조 30분, 걷기 1시간을 빠지지 않고 한다. 81세지만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다. 계단도 거뜬히 오르고 장도 혼자 본다. 자식들이 아버지 건강하셔서 우리가 편하다고 말한다. 반면 같은 동네 이웃은 70대인데 벌써 거동이 불편하다. 젊었을 때 육체 노동을 무리하게 해서 무릎과 허리가 망가졌다. 지금은 며느리가 매일 병원에 모시고 다닌다. 무리한 육체 노동은 즉시 끊어라. 나이 들어서도 돈 벌겠다고 무거운 것을 들고 오래 서 있고 무릎에 무리를 주는 일을 하는 노인들이 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몸은 조금씩 망가진다. 70 넘어 벌어봐야 얼마나 되겠는가. 그 돈으로 나중에 병원비 낼 바에야 지금 몸을 아껴라. 병원비 아끼지 말고 운동비 아끼지 마라.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치료되는 병도 늦으면 큰 돈이 든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헬스장 등록비가 아깝다고 집에만 있지 마라. 몸을 움직여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내 몸은 아직 나의 편인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6번째, 자식에게서 독립한 사람이다. 정약용의 핵심 관계 철학은 거리다. 사랑은 가까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다. 자식을 내 인생의 보험으로 여길 때 노년은 무너진다.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살아야 한다. 부모를 위해 희생하며 살 의무가 없다. 부모도 자식에게 기대며 살 권리가 없다. 각자 독립된 삶을 살아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된다. 자식을 귀한 손님처럼 대하라. 매일 보는 가족이 아니라 가끔 찾아오는 손님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만날 때마다 반갑고 헤어질 때도 아쉽지 않다. 잔소리도 줄고 기대도 줄어든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순덕 할머니는 아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본다. 예전에는 매주 오기를 바랐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들이 바쁜 것을 알기 때문이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는 정성껏 준비한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 아들도 부담 없이 자주 오고 싶어 한다. 전화 방문 기대치를 0으로 낮춰라. 자식이 전화하기를 기다리지 마라. 전화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다. 방문도 마찬가지다. 올 때는 반갑게 맞고 안 와도 섭섭해하지 마라.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자식 이야기 대신 내 이야기를 하라. 만났을 때 자식 자랑, 손주 이야기만 하지 마라. 내가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 내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게 된다. 나는 자식에게 기대고 있는가, 나에게 기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라. 자식에게 기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독립하라.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자식 없이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자 나를 위하는 길이다. 7번째,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할 단 하나가 있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말년을 이렇게 정리했다.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이다. 노후에 절대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이 3가지 있다. 내 집의 명예, 내 통장의 주도권, 내 삶의 리듬이다. 자기 결정권을 잃는 것은 천천히 진행된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넘어간다. 처음에는 엄마 제가 약 챙겨드릴게요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 병원 예약 제가 해드릴게요가 된다. 그러다가 통장 정리 제가 해드릴게요로 넘어가고 결국에는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니까 저희 집으로 오세요가 된다. 각 단계마다 자식들은 효도라고 생각한다. 부모를 돕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씩 빼앗기는 느낌이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자. 3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을 혼자 했다. 은행도 혼자 가고 병원도 혼자 갔다. 장도 보고 청소도 했다. 그런데 딸이 아버지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하나씩 맡아서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마웠다. 편하기도 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것도 안 하게 되었다. 은행 갈 일도 없고 병원도 딸이 모시고 가고 장도 딸이 받아준다.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낸다.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진다.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딸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다. 이 씨는 말한다.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함정이었어요. 하나씩 안 하다 보니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몸도 머리도 다 굳었어요. 자식들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도 능력이다. 고맙지만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정말 힘든 일은 도움을 받아도 된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넘기면 안 된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능력이 퇴화한다. 근육이 그렇고 뇌도 그렇다.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박순희 할머니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자식들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거절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지라고 말한다. 78세인 지금도 직접 시장을 본다. 무거운 것은 카트를 끌고 가서 담아온다. 은행도 혼자 간다. 통장 정리도 직접 한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워서
이제는 인터넷 뱅킹까지 한다. 자식들이 엄마 힘드시면 제가 해드릴게요라고 하면 아직 멀쩡한데 왜 내가 해? 내가 못하게 되면 그때 부탁할게라고 답한다. 박 씨는 또렷하다.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정확하다. 자식들과 대화할 때도 대등하다. 의견도 당당히 말하고 필요하면 반대도 한다. 자식들도 어머니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한다. 결정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자기 결정권을 지킨 사람의 모습이다. 명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집 명예, 통장 명예, 자동차 명예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유지하라. 자식들이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라고 설득해도 흔들리지 마라. 세금 몇 푼 아끼려다 평생 모은 것을 다 잃을 수 있다.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소유권도 함께 넘어간다. 법적으로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도 상황은 변할 수 있다. 며느리나 사위가 개입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혼하면 재산이 위험해진다. 대전 서구에 사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다가 쫓겨날 뻔했다. 명의를 넘긴 지 2년 후 아들이 이혼했다. 며느리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집을 팔자고 했다. 아들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최 씨는 평생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며느리가 양보해서 위기를 넘겼지만 그 충격은 컸다. 내 명의였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명의를 넘긴 게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야. 통장도 마찬가지다. 자식과 공동 명의로 만들거나 자식에게 통장을 맡기면 안 된다.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 쓰게 된다. 돈을 찾으려면 자식에게 말해야 하고 큰 돈을 쓰려면 눈치를 봐야 한다. 이 돈으로 뭐 하시려고요?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용돈 받는 아이처럼 살게 된다. 제주도에 사는 강민수 할아버지는 통장을 아들에게 맡겼다가 고생했다. 친구 회갑 잔치에 축의금을 내려고 100만 원을 찾으려 했다. 아들에게 말했더니 그렇게 큰 돈을 왜 내세요? 30만 원이면 충분하죠라고 했다. 강 씨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현실이 억울했다. 결국 통장을 되찾았다. 다시는 통장을 남한테 안 맡겨. 자식이라도 안 돼. 내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도 자기 결정권의 핵심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 모두 내가 정해야 한다. 자식 집에 들어가면 이 리듬이 깨진다. 며느리가 아침 7시에 식사를 준비하면 그 시간에 맞춰 일어나야 한다. 평소 9시에 일어나던 사람도 7시에 일어나야 한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싶어도 손주들이 자야 한다며 십시면 불을 꺼야 한다. 낮잠을 자고 싶어도 거실에서는 눈치가 보인다. 내 리듬이 아니라 남의 리듬에 맞춰 살게 된다. 울산 남구에 사는 송기철 할아버지는 이 문제로 아들 집을 나왔다. 평생 아침형 인간으로 살았는데 며느리 집안은 모두 저녁형이었다. 밤 12시가 넘어야 집안이 조용해지고 아침에는 9시까지 모두 잔다. 송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는데 소리를 내면 안 되니 방에만 있어야 했다. 커피를 마시려 부엌에 가도 눈치가 보였다. 결국 6개월 만에 나와서 원룸을 얻었다. 내 시간대로 살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삶이야. 작은 방이라도 내 리듬대로 사는 게 100배 낫지. 정약용은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재산도 명예도 다 잃어도 괜찮다. 하지만 나 자신만은 잃으면 안 된다. 자기 결정권은 바로 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이것마저 포기하면 껍데기만 남는다. 숨은 쉬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노년의 존엄은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다.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모든 것을 내가 정해야 한다. 자식이 엄마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때 무조건 따르지 마라. 물론 좋은 조언이라면 들어도 된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반드시 내가 내려야 한다. 결정권을 포기하는 순간 존엄도 함께 사라진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정만수 할아버지는 83세다. 자식들이 아버지, 이제 운전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다. 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정씨는 거절했다. 내가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할 거다. 물론 조심스럽게 운다. 먼 거리는 가지 않고 익숙한 동네만 다닌다. 하지만 운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차를 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통제한다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고집을 이해하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는다. 팔자 좋은 노년은 남보다 더 가진 삶이 아니라 남 눈치 보지 않는 삶이다. 오늘도 무탈하게 하루를 보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다. 정약용은 75세로 생을 마감하면서도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했다.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으며 매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정약용의 마지막 편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나는 평생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권력을 잃었지만 품격을 잃지 않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노년도 마찬가지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 자식이 자주 안 와도 괜찮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로 사는 것이다. 남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 좋은 노년을 재산으로 판단한다. 큰 집에 살고 자식이 잘 되고 돈 걱정 없는 노인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진짜 팔자 좋은 노년은 따로 있다. 아침에 눈 뜰 때 오늘도 하루가 기대되는 사람, 저녁에 잠들 때 내일도 무사하기를 바라는 사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누구와 있어도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이 진짜 팔자 좋은 노인이다. 당신도 그런 노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자식 눈치 보지 않고 건강하게 웃으며 사는 삶이 진짜 팔자 좋은 노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살아보자고 다짐하고 저녁에는 오늘도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매일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듯이 당신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모두 감사할 일이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는 잃어봐야 한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자유를 잃고 나서야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안다.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약용의 삶의 지혜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노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존엄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